추석 잘 지냈어? 요? 공부하던데,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 시험 문제 하나, 우리가 수업하고 나서 법무사라는 시험이 어떻게 본다면 더 실무적인 시험이야. 법무사라는 직업을 알고는 있지, 자격을. 법무사라는 거 전혀 몰라? 등기 관련 업무 같은 거 하는, 그 다음에 소장 작성하되 변론은 못해, 법정에 가서. 그래서 본인 소송하는 사람들이 실제는 요새는 인터넷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법무사한테 가서 소장을 작성받아서 한 30만 원 정도 해. 근데 이제 그게 서류 한 번만에 끝나는 정도가 되면 이제 간단한 사건은 되는데, 잘못하면 서류 두세 번 들어가게 되거든, 어떤 소송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도 뭐 꽤 돈이 들어가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변호사가 너무 이제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해서 소장 작성 등의 이런 것을 좀 해 받으면서 한 3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보통 소장. 그 대신 그 법무사는 직접 법정 가서는 대리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소송 대리권은 없어. 저번 때 얘기했던 소송 대리권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등기 같은 사건, 그런 것 등을 하는 게 주 업무인데, 1년에 한 200명 정도 뽑는 것 같은데, 시험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 여러분 뭐 호적법, 공탁법, 등기법 이런 것까지 다 보는데, 민사성법 보는데 상당히 실무적으로 보는 시험이야. 법무사 시험 문제 풀어봤어? 보라고 했더니 봤어? 그렇게 시험 문제 나가면 어떡할 거야? 안 봤지? 한 명도 본 사람 봤어? 수업 시간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아니야? 문제 똑같은 얘기 나오지. 진짜 나도 놀랬어. 바로 그 중에 시험이 나왔더라니까. 법무사 시험이 여러분이 뭐 되게 홀대하는데 그 상당한 수준이라니까. 여러분이 변호사 될 거니까 법무사가 그런 것 같지만, 실제 시민들한테는 훨씬 다가가는 역할이야. 그다음에 그 사람들 내공이 세. 다만 거기는 관청, 그러니까 법원 직원, 검찰 직원에 뭐 15년 이상인가 있다가 나오면 시험을 일부 면제해줘. 그렇게 해서 거기는 그러니까 그 전직 그런 출신도 있고, 순수하게 시험을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등기사무소 이런 거가 옛날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법원에 하는 게 그 옛날 자기네들 식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나 영업력은 그 뭐든지 관세사든 세무사든 다 전직 공무원이 더 유리한 그런 건데, 법무사 시험이 이제 시험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거기도 이제 더 커져서 그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한편 등기 같은 업무가 이제 전자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변호사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변호사가 등기 시장까지 뛰어든 거야. 법무사들끼리는 자기네끼리는 그 수수료를 5만 원, 그러니까 뭔가 비용 빼고 5만 원 이상 낮추면 안 되게 자기네끼리 이렇게 했는데, 변호사는 막 한 3,000세대 아파트 신축 들어가면 딱 들어가서 4만 원에 해주겠다고 해버리니까, 자기네끼리의 그 5만 원을 무너뜨리고서 변호사가 들어가면, 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5만 원보다 4만 원 주겠다고 하고 변호사가 해주겠다니까 글로 막 간다고. 근데 변호사가 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무사하고 결탁해서 하고, 법무사가 또 이게 한번 해보면 법무사 자격 없어도 이렇게 눈치로 이제 배우면 하는 게 있어가지고 보따리 장사라고 그래. 보따리 장사. 그게 다 결탁돼가지고 있어. 등기 같은 것도 한번 해봐. 등기 한번 해봐. 집 해보고는 싶은데 집을 못 사고 있어? 그럼 자동차 등록이라도 한번 해봐, 직접. 자동차는 사면은 그 판매 대리면서 해줘서 안 해보지. 직접 등록 한번 해봐. 그 등록이 등기랑 같은 메커니즘이니까. 부동산은 등기, 부동산에 준한 자동차 같은 거는 등록하는 건데, 그런 것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그 등기에 의해서 성립 요건인데, 여러분이 등기 같은 것도 한번 경험해보면 괜찮은데,
직접 하면 근데 한 서너 번 받고 맞아. 한 번만에 못해. 서너 번.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한 30만 원 수수료 뭐 그냥 맡기지.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것도 한번 직접 해봐야 되는데 등기 같은 거 공탁 이런 거 같은 것도 한번. 그러니까 그게 실제는 뭐 여러분 변호사가 되는 입장에서는 약간 학급 업무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쉬운 건 아니야. 하여튼 시험도 상당히 수준 있는 시험인데 그 수업 중에 했던 사망한지 알면서도 사망자 명의로 낸 게 시효가 완성될 게 촉박해서 낸 그 상황에 문제가 그대로 나왔네. 그게 피고의 경정으로 하느냐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효 중단이 바뀔 때 다시 그쯤에서 중단되니까 시효가 넘어설 수도 있다. 뭐 그런 거 이야기했던 똑같은 상황 갖고 나왔네. 그래서 만약 살해형으로 중간고사 낸다고 그러면 그냥 이거 내려고 그랬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살해형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구만. 그래서 연휴에 하루 수업 안 하니까 풀어서 봐라는 구성력은 없었어? 그냥 맡겨진 거야? 그래서 실행한 사람, 실행해본 사람 해봤어? 오. 다 알아들었어? 그럼 시험으로 테스트 하려고 했던 건데 다 익힌 거야? 됐지? 뭐 얘기하다가 또 그렇게 됐냐? 법무사 시험 얘기를 하다가 변호사가 법무사 일을 변호사로서는 할 수 있어. 법률 탐으니까. 근데 법무사의 이름으로 하려면 법무사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법무사 등기 신청 같은 거 대리 뭐 대행이든 대리든 변호사로서는 할 수 있어. 당연히 그런 법률 업무니까. 근데 변호사로서 하지 않고 내가 법무사로 등록해서 하려고 하면 어쩌서 법무사 등록을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모르겠다. 법무사 시험 보고 합격해 오라라고 할. 변호사가 지금 등록을 해서 자격을 당연히 부여받는 게 변리사, 뭐 세무사, 법무사가 되나 안 되나 모르겠다. 공인중개사 거절당했어.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로 시험 안 보고 변호사로서 공인중개사 등록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소송 한번 붙은 것 같은데. 지금 세무사 자동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서 세무소송은 자기네가 대리하게 해달라고 할 뿐더러 니네 변호사가 이쪽 자동으로 자격 가져가는 거 싫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변리사가 지금 수업 나가기도 참 바쁜데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실속이 있는데 실은 여러분이 로스쿨 1학년이니까 공부도 저번 때 변호사의 대리권, 지금 대리권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보통은 대리에 대해서 시험 문제나 이런 걸 보면 변호사, 소송대리인, 여러분이 실제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되는 건데 시험 문제 이런 거 보면 다 법원의 입장, 판사의 입장, 판결의 입장에서 자꾸 내는데 유일하게 변호사의 입장, 대리에 이런 문제를 내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잘 안 나와. 오히려 이게 더 비중이 높다든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되는데 판결, 뭐 법원의 입장 이런 류의 문제만 자꾸 나와.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 나는 자꾸 내는 거고, 변호사 부분서 그래서 강조를 하니까 아예 봐봐. 저번 때 변호사 대리원 측의 예로서 뭐 얘기했어? 특허 소송이라고 해서 심결 취소 소송은 지금 1심이, 즉 특허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 학교 이런 거 뭐 전문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수업 되는지 모르겠다. 특허는 이제 신규성이나 어떤 진보성이 있어서 특허청에 등록을 하면 그게 이제 공지가 돼.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사용료를 내고서 쓰는 거야. 그럼 특허하고 노하우랄까 영업비밀하고는 어떻게 차이나?
특허하고 영업비밀, 노하우 무슨 차이? 코카콜라 제조법은 특허야, 영업비밀이야. 영업비밀. 그제? 그럼 뭐 여러 가지 지금 삼성하고 애플하고 뭐 뭔가 싸움일 때는 그건 특허야, 영업비밀이야. 어찌면. 그럼 뭐 차이가 뭐야? 특허는 등록을 해서, 특허를 받아서 공지를 해서 사용료 받는 거고, 영업비밀은 공지를 안 해, 등록을 안 해, 공개를 안 해. 그냥 자기네만 갖고 있어. 그러면 영업비밀 갖고 싸움 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거냐면 그 직원을 빼돌려가지고, 뭐 특허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원을 빼돌려서 비슷한 거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헛쪽서는 뭐야? 우연히 그런, 지금 코카콜라 제조 기법이 어디 특허, 코카콜라 그 무슨 몇 명만 알고 캐비넷에 있다며, 제조 기법. 펩시가 비슷하게 만드나? 펩시가 좀 딸리지. 그 뭔가 조금 안 되지, 그게. 그럼 우연히 우리가 코카콜라 비슷하게 만들어내면 헛쪽서 이상하다, 이거 자연적으로 못 만들 텐데 뭘 빼돌려서 사람을 만들었나, 뭐 이런 싸움은 있을 수 있지. 근데 빼돌리지 않고 우연히 만들려면 이거는 인정받는 건데, 특허의 경우는 차이는 알겠지. 하여튼 이런 특허를 받기 위해서, 그럼 자기가 특허로 출원을 해서 보호를 받고 권리로 이러겠다라면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 되잖아. 이 특허청 출원부터 대리로 등장하는 게 변리사지. 응? 특허청에 출원을 해서 특허청에서 특허 여부를 받으려고 하는데 상황이 두 가지가 있겠지. 오케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오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신규성, 진보성이 있다 등등의 특허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오케이 해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게 부족하다 해서 노할 수 있어. 오케이 한 것에 대해서 또는 노한 것에 대해서 이제 싸움이 나올 수가 있어. 노한 것에 대해서는 이 특허를 출원하려는 사람이 왜 이것을 갖다가 특허를 안 주느냐라고 특허 거절에 대해서 따지고 싸움이 나는 거고, 그거는 특허청을 상대로 하는, 그래서 결국은 행정소송적인 거야. 이게 민사사건 같은 게 아니라 어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그래서 이게 행정소송적인 거야. 특허가 오케이 됐을 때는 누가 이것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수 있냐면 그 비슷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거 내 거랑 똑같은 거, 뻔뜬 거, 유사한 거다. 신규성이 없다. 진보성이 없다. 특허 내주지 마라. 라는 식으로 돼. 그러니까 특허가 거절된 거는 확실히 특허청이 거절했기 때문에 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적인 느낌이 있는데, 특허가 받아들여진 것은 그 분쟁이 실은 특허청이 오케이 한 것에 대해서 싸움을 하는 거긴 하지만 당사자가 배후에 있는 듯한 느낌은 있어. 하여튼 그런 특허청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직접 못 가고, 지금 시스템은 특허심판원이라는 준사법기관에서 그것을 다루어줘. 그래서 1심 기간에 해당하는, 법원으로 치면 1심에 해당하는 이런 준사법기관, 법원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런 법원적인 준사법기관으로 대전에 지금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다 대전에 있는 거야. 특허청의 어떤 소속의 준사법기관인 셈이지. 그 다음에 이 심판원이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하고 판단을 해줘. 그것을 우리가 법원의 판결과는 좀 다른 의미에서 심판이라고 그래. 심판. 그럼 이 심판에 대해서 또 이제 불복을 해. 그러니까 그 2심이 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으로 가는 거야. 특허법원으로. 고등법원급에. 이게 심판이 아니라 심결. 다시. 심판이 아니라 심결. 이 심결에 대해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즉 행정소송적인 틀을 계속 지금 측면에서 불복을 하는 거야. 특허심판원이 내린 그 어떤 결론에 불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소송적인 느낌이야. 그래서 특허법원이 2심으로 판단을 해.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일반 민사사건처럼 만나. 대법원이 두 군데 있는 거라든지 두 종류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지금 심결 등 취소소송이라고 그래서, 심결 등 취소소송이라고 해서 이것을 협의의 특허소송이라고 그래.
좁은 의미의 특허소송. 그럼 우리가 넓은 의미에는 어떤 것도 특허소송이라고 그러냐면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라고 가해한 상대방을 지목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민사사건도 민사사건 중에 우리가 일반적인 재산권 등의 침해가 아니라 특허 관련한 침해를 전제로 하는 이런 부분을 넓은 의미의 특허소송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런 특허 침해를 둘러싼 침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는 민사사건이야. 그렇죠? 넓은 의미로 우리가 특허소송이라고 해. 그것은 일반 민사사건이니까 34조인가 그 5조에 보면 침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관할 같은 문제가 또 조금 있는데 민사사건으로서 1심 법원은 일반 사건처럼 지방법원 이런 단계에 서고 2심은 이제 항소부, 지방법원 항소부든 고등법원이든 에서 하고 대법원에서 이제 상고심을 해. 이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지금 변리사의 대리권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보면 협의의 심결치 소송은 지금 변호사한테 예외적으로 변호사 대리의 예외로서 변리사에게 대리권이 인정되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야? 변리사들이 여기는 지금 변리사가 지금 로스쿨 이번 학년에 들어오는 데 없고 요새는 안 들어오는데 1기 때인가 한 번 있었는데 요런 협의의 특허 말고 특허소송 말고 1심의 지방법원급 2심은 항소심으로서 민사사건처럼 그 다음에 대법원에 상고하는 민사사건의 루트인데 이게 지식재산권, 특허권 침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이 신급의 구조에서 일단 변리사에게 특허 관련 사건으로서의 손해배상, 특허 관련이니까 대리권을 달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대리권을 달라고. 넓은 의미의 특허 소송인 특허권 침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리권을 달라. 근데 공식적인 실무와 이게 대법원까지 갔고 헌법재판소까지 갔어. 현재 변리사회 회장이 그때는 회장 되기 직전인가 자기가 진짜 법정까지 가서 계속 물고 늘어졌어. 대리권 있다. 그랬더니 판사가 너 대리권 없다. 나가. 계속 굴욕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굴욕당하면서 계속 판단을 요청했어. 그런 끈기 있고 이슈화 시켜가지고 이제 변리사회 회장도 된 거야. 투쟁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너 대리권 없다. 헌재에서도 니네한테 대리권 안 준 것이 문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다 거절당했어.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2011년 그즈음에 다 니네 대리권 없는 거다라고 실무서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계속 푸시를 했는데 판단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은 그러니까 법안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자기네 입장에서는 대리권을 여기서 받고 싶은 거야. 이쪽 입장에서. 한편 검색해보면 요새 또 뭐가 나오냐면 관할권에 집중이라고 해서 이왕지사 특허법원을 만든 김에 요 심결치 소송 말고 이게 대전에 있는데 요 특허 관련 침해 민사소송도 2심은 특허법원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특허법원을 해서 하도록 하자. 이런 게 지금 관할권을 모으자, 집중시키자. 이런 게 신문에 계속 나와. 이게 법안 지금 국회에 아마 이것도 가 있을 거야. 이건 가 있을 거야. 이제 오히려 이건 이제 국회 이상민이라고 그때 얘기했는지 몰라도 국회의원이 대전 유성구 지역구인데 거기에 특허 관련은 대전이니까 그 사람 입장은 자기가 변호사이기도 한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지금 옹호적이라서 뭔가 신문에 가끔 가다 보면 막 안티적인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변호사면서 변호사는 꼭 그러라는 보장은 없지만 약간 변리사라든지 어떤 특허 관련에 대해서 우호적인데 그 사람이 해필이면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라서 법제사법위원회 대부분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리사의 관계에
특허 관계 이런 데 있어서는 노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위원장이 해피려면 거기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자꾸 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거기 신문에 보면 그게 나와. 그래서 특허법원에서 이게 민사적인 손해배상 사건도 특허 관련 침해이니까 특허법원 가서 하자. 그럼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변리사의 대리권도 아마 좀 숨통을 열어줄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 일본은 변리사가 공동으로 단독으로는 안 되고 이 특허 관련 침해 소송 손해배상도 변리사가 변호사하고 공동으로 한다면 그건 오케이 해주고 있어. 나는 여기 그렇게 무자비하게 안 된다고 하지 않아. 나도 여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변리사가 관여할 수 있는, 즉 일본식의 공동대리 정도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고 있어.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변리사가 대리권을 이쪽에서 실무적이든 법적이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특허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실제 더 전문가인데 뭐 그렇다 지금 얘기하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또 지금 로스쿨을 만든 김에 이제 로스쿨에서도 이공계 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로 많이 배출되니까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그런 침해 소송 같은 것에 있어서 꼭 니네 특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없이 우리도 자체 변호사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꼭 니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새 와서 지금 로스쿨의 이공계 출신이 그렇게 그럼 어느 정도냐 했더니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 또. 그래가지고 그 반박이 또 반박당하고 있는 것 같아. 한편 이제 변리사들 입장에서는 뭐가 또 불만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으로 가 변호사가 되면 세무사, 변리사 이런 자격을 등록할 수가 있어. 변호사 자체로.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니네 실제 자연과학 지식도 없이 변호사 갖고 왜 변리사 등록을 하냐? 우리 안 받아주겠다 지금 막 그러려고 하는 거야 이쪽에. 변리사법에 옛날에 뭐 60년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 특허 관련 전문 대리를 할 변리사 자체가 부족하니까 변호사한테 준 거다. 변호사한테 이 변리사 자격을 준 건데 이제 와서는 그렇게 호락호락 줄 상황은 아니다. 쟤네들이 뭐 자연과학 지식도 없었고 이제 우리 변리사 자체도 나름대로 수적으로든 어떤 실력적으로든 이제 충분한데 니네 빌려다 쓸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이쪽서 지금 변리사법에 있었던 그것을 갖다 폐지하려고 개정하려고 하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해. 한편 자기네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기네가 지금 대리를 못하는 넓은 의미의 특허 소송, 즉 특허 침해 손해배상 민사사건을 대리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함께 자기네 영역으로 거꾸로 들어오고 있는 변호사를 못 들어오게 하려는 거야. 그게 세무소송에서 똑같이 벌어져. 세무 문제가 터지면 이제 국세심판원의 심판 이런 걸 하잖아. 그 다음부터 이제 세무소송으로 가는데 심판 단계까지는 아마 세무사가 대리를 할 거야. 근데 이제 소송화되면 이제 거기서는 못 하는 거지. 근데 결국 소송까지 오게 된 것에 보면 앞에서 싸운 내용은 다 이제 세무사들이 이렇게 세무사랑 싸운 내용이 다 올라오니까 변호사는 그냥 거저먹기 비슷하게 하는데 니네가 결국은 우리가 싸움 벌려놓은 거 다 하면서 소송 대리권은 니네만 있다라고 하는 게 웃기다. 실제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데 해서 대리권을 달라고 하는 거야. 세무소송에 관한 대리권을 세무사한테 달라. 근데 이쪽서 안 된다. 변호사 많이 하는 거지. 한편 그쪽서 그러니까 또 뭐라고 똑같은 양상이 벌어져. 이제 그렇게 한번 치면서 또 뭐는 니들 이제 당연히 니네는 거꾸로 당연히 왜 세무사 자격 당연히 가져가느냐. 변호사로서. 니네 보니까 뭐 로스쿨에서 세법 듣는 애 2명밖에 없으면서. 아까 특허 그것도 뭐라고 그래? 다 조사했더라고. 특허법, 특허 전문 뭐 어쩌고저쩌고 문화 뭐 전문 우리 학교조차도 3명인가 듣더라. 다 조사해 갔어. 그러면서 이공계가 많이 들어오긴 요새 보니까 10%도 안 들어오더라. 이제 요새 10%도 안 들어왔나 봐요. 우리도 대충 그래. 요번 게 한 10% 안 돼? 뭐 그래. 그러니까 지금 막 그 혼돈이 막 서로 공격하고 있는 거야. 막 엄청난 이 좁은 나라에서 시장을 놓고 막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법무사, 그래 다시 돌아와서 법무사는 지금 똑같은 얘기를 전전시키면 뭐 주장할 거 아니 이제 법무사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또 일단 영역을 어디 걸 가져가고 싶어 하겠지. 똑같은 논리로 법무사는
법무사하고 변호사는 아까처럼 뭐 세무, 특허 요건 아니고 같은 이제 법률 업무인데 지금 법무사는 대리권이 없잖아. 소송 대리권이 없잖아. 변호사한테 우리는 민중의 뭐 경찰 지팡이처럼 큰 금액 아닌 사건은 다 결국 나홀로 소송을 해야 될 판인데, 즉 사건이 뭐 몇백만 원짜리 사건인데 변호사 선임하려면 몇백만 원 줘야 되는데 균형상은 안 맞지. 사실은 300만 원짜리 뭐 돈 받을 사건이라든지 싸움인데 변호사 찾아갔더니 500만 원 달라면 더 황당한 거고, 똑같이 300만 원 달래도 사실은 이 균형상 안 맞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변호사가 그럼 300만 원짜리 사건 났으니까 한 30만 원은 받고 해줄 수 있느냐? 법정을 한두 번, 서너 번 분명히 가는데 아무리 당사자가 소송으로 다투는 금액이 300만 원일지언정 그렇다고 30만 원 받을 수는 없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잖아. 그게 뭐 그렇게 싸게 받으면 뭐 전체적으로 자기가 품이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봐봐. 그게 뭐 몸값을 낮춰도 낮출 수가 없는 한계치지. 그건 법무사는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소장을 써주는데 법무사는 가는 게 아니야. 그 한 장 써주고 30만 원 받는 거야. 근데 변호사는 그걸 토탈로 관리하고 마지막까지 승부를 다 챙겨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300만 원짜리 사건을 뭐 300만 원 받아야지 안 해줄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거지. 아무리 어찌든지 어쨌든. 뭐 요새는 좀 낮아서 그래도 한 200만 원에 한다든지 뭐 그런 정도지. 그걸 30만 원에는 못 하는 거지. 근데 법무사는 그걸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법무사는 본인 소송의 대부분은 실제 본인 소송으로 진짜 완벽하게 본인 소송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써주고 본인이 가서 이제 접수까지는 해주면 본인이 소송에 등장하니까 그런 것도 실질은 안 잡혀서 그렇지 본인 소송으로 잡히는데, 본인 소송이 지금 우리나라 사건의 본인 소송이 몇 %인지 알아? 소액 사건에서는 90 몇 %야. 근데 그 배후에 법무사가 있는 경우가 상당한 수가 있다는 거지. 소액 사건이라는 건 여기서 뭐야? 현재 2천만 원까지가 소액 사건이야. 소액 사건의 개념은 그 소송의 분쟁의 소송 목적의 값, 소가가 2천만 원까지야. 다만 등기 관련 사건이라든지 어떤 건물 인도 사건 이런 거는 그 건물 대금이 2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그건 소액 사건이 아니야. 왜냐하면 소액은 금액적으로도 소액이고 단지 금전적인 청구 정도에서만 등장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그 어떤 목적물의 값이 5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등기 사건이라든지 인도 청구 사건은 소액 사건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금전적인 청구에 한해서 2천만 원까지 소액 사건인데, 지금 자 여기까지 내가 이야기를 끌고 갔어. 변호사가 지금 뭐 요구할 것 같아? 법무사가 지금 여기까지 내가 끌고 갔는데 뭐 요구할 것 같아? 법무사. 그러니까 근데 전부 달라고는 못하고 여기까지 내가 이야기를 끌고 갔으니까 소액 사건에 대리권을 달라는 거야. 자기네가 지금 소액 사건의 대부분은 변호사 없이 90 몇 %가 나홀로 소송을 하는데, 그 나홀로 소송은 진짜 나홀로 소송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네가 서포팅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변호사 니네는 이런 것 지금 30만 원 받고 해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상당한 역할을 한다. 당사자가 아무리 뭐 인터넷 뒤지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건데 우리가 사실은 다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주니까 대리권을 좀 달라. 우리는 30만 원 받고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야 지금. 근데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줄 수가 없다는 거지. 그쪽은 지금 대리권 달라는 거야. 한편 여기서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로서는 법무사적인 일을 하는 건 하등 문제가 안 되는데, 법무사로 등록을 하는 곳에서 뭔가 하고 싶은데, 물론 변호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고도 하는데 아예 법무사로 조금 더 경쟁력 있게 뛰어들고 싶은데, 그럼 시험 봐서 법무사로 자격을 취득해야 되느냐? 당연히 변호사 자격을 갖고 갈 수 있느냐 부분에서 아마 여기는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거기서 거절할 거야. 호락호락 아니.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법무사 등록을 한 경우는 기존에는 생각지도 안 했지. 변호사가 법무사로 그냥 변호사 자체의 일 말고 무슨 그걸 하려고 하는데, 뭔가 지금 등기 업무 이런 것까지는 하는데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아예 법무사로서 뭔가 해보고 싶은, 요새 변호사라는 거 따긴 땄지만 뭐 변호사 거추장스럽고 오히려 뭐야 그냥 자기 허드렛 일을 하겠다고 아예 법무사로 딱 뛰어들고 싶은데, 법무사 시험을 본 게 아니라 변호사로서 만약 그런 생각하는 변호사들이 있단 말이야. 아예 내 법무사로 한번 승부 던져보게. 근데 그럼 법무사 등록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로서 등록을 받아주겠냐? 법무사 등록을
거기서 뭔가 거기서 막 충돌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 거기서 어떤 변호사가 뭐 소송을 했나, 뭐 공인중개사는 한번 소송한 것 같아. 공인중개사 등록 거절당했어. 그래가지고 소송 한번 했다가 변호사가 졌나 뭐 어땠나 무슨 뭐 그 행정소송 한번 했던 걸 기억이 나. 그다음에 이쪽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리고 들어오기 그렇게 그러면 한번 해볼까 정도로 못 들어오게 어떻게 그 뭐야 등록비가 무진장 세. 그러니까 그냥 나 명함에 하나 넣어볼까 뭐 이런 정도로 뭔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더니 등록비가 뭐 엄청나가지고 그냥 한번 해볼까 정도로는 안 돼. 진짜 가서 일을 해서 그걸 벌어야지 나올 정도의 등록비를 받아. 그게 그냥 안 돼. 그냥 지금 등록만 해놓고 뭔가 타이틀만으로 이런 정도로는 못하게 딱 거기서 일단 금전적으로도 딱 막을 쳐. 근데 그거 정도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그냥 등록하지 말고 이제 연수받으라고 그래. 거꾸로 변리사가 니네 뭐 특허 아는 게 뭐가 있냐, 자연과가 아는 거 뭐냐, 연수 받고 하려면 해라 막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저기서 막 서로 그래. 그러니까 변리사 시험에도 또 거꾸로 우리도 소송 대리를 하겠다니까 실력이 없다고 들을까봐 민사소송을 봐. 하기는 변리사 시험에 민사소송 보는데 뭐 얘기하다 태분. 근데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익혀 나가는 거야. 교과서 막 글씨 봐도 그런 것만 공부가 아니야. 응? 그렇게 해서 지금 특허 소송 뭐 이런 어떤 인접직역 간의 어떤 이런 법조 환경. 여러분도 지금 뭐 로스쿨 속에서도 사법시험하고 지금 이거 하는데 지금 거기서만의 싸움이 아니라 그 인접 법조 직역에서 극단적으로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떤 안까지 나왔어. 기존 그런 유사 법조 직역한테 다 변호사 주자. 그리고 앞으로 니네들 뽑지 마라. 거기가 사법시험 변호사가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게 최고 지금 가능한 아니야. 그쪽에서 뽑지 마라. 변리사도 이제 뽑지 말고 법무사도 뽑지 말고 이 법조 인력을 변호사를 많이 배출하려면 우리 같은 지금 규모에서는 그쪽은 그쪽대로 있고 그러니까 항상 비교할 때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야. 미국식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게 미국은 변호사적인 일을 하는 게 우리를 지금 부동산 중개 뭐 이런 데까지 다 변호사가 투입되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식으로 법무사 있고 뭐 있고 각자 전문 넓은 의미의 법조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변호사가 늘어나면 그런 것들이 일로 흡수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뭐 흡수되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좋다. 다 변호사 준다. 변호사 준다. 일정한 교육 받으면 다 준다. 그리고 앞으로 니네들 각각 좀 뽑지 마라. 지금 이게 최고 가능한 아니야. 그거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지금. 그 유사 법조직이 한 7, 8개 있는데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또 몇 개 있을까? 근데 지금 참 이게 난항이야, 난항. 어떻게 풀어나갈지. 대리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2-36 저번 때 특별수건사항 이런 거 이야기했지. 하여튼 이 소송대리인은 개념을 딱 잡고 있어야 돼. 여러분이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은 지금 그 직업을 갖는 제일 중요한 건데 오히려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대리라는 개념이 본인이 있고 이 의임에 의해서 수임에 의해서 의임에 의해서 타인을 위해서 민법에서 법률 행위를 하듯이 여기 소송 행위를 해주는 거지. 그제? 특히 소송 행위는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란 개념이 민법의 행위 능력에 대비돼서 소송 능력이 있는데 소송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은 어떻게 되느냐? 55조에 보면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본인의 이꼴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소송 대리인을 본인이 선임한다. 근데 본인이 무능력자라면 누가 선임해야 되냐면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겠다 라고 변호사를
미성년자가 선임했다. 언뜻 보면 참 잘한 일 같은데 곧 무효야. 왜? 미성년자가 무능력자니까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 행위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누구를 통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 그 부모, 친권자,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해야 되지. 언뜻 보면 미성년자가 자기가 능력이 안 되니까 변호사한테 맡겼다 라고 했을 때 부모를 통해서 맡겨야 되지. 직접 맡기면 직접 한 행위는 무능력자니까 무효이다.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한다. 물론 59조에 보정이라든지 60조에 추인 개념은 있어. 민법에서는 꼭 대리를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뭔가 그 어떤 흠이 있는 것이 취소되는 거지만, 여기는 결국 취소되면 무효되는 거지만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런 그 흠이 유효적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취소돼서 무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무효야. 조금 틀린 개념이죠.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대리라는 개념이 있어서 대리를 통해서 한다면 괜찮지만, 직접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그 흠은 취소시킬 수 있고 하지만 취소되면 무효지만 이런 부동의 어떤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여기는 무효인 거죠. 다만 여기도 사실은 또 추인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살리려면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든지 법정 대리인이 나와서 살려주겠다라고 하면 살 수는 있겠지. 하여튼 여기서는 55조가 대리를 통해서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해. 법정 대리인은 그러니까 같은 대리라는 말을 쓰지만 본인급에 해당하는 거지. 그런 개념을 꽉 잡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249조에 어떻다고 그래서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부치지, 청구원인 이런 식으로 계속 입에 배도록 얘기하는데, 그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따라 붙어야 된다. 소송 무능력자라면 나와야 된다. 즉 필수적이다. 필수적. 그렇지만 소송 대리인은 보통 소장에 쓰긴 쓰는데 필수적이라는 의미에서 쓰지는 않는다라고 교과서 보면 다 나와. 쓰긴 써. 근데 소장에 등장은 하지만. 그래서 이 대리인은 본인의 존재가 있는 상태에서 대리를 하고, 민법적으로 보면 대리인이 한 행위는 누구에게 기속돼? 본인에게 기속되지. 본인에게. 그죠? 이런 대리와 구별할 개념 중에 소송 담당이라는 게 있지. 소송 담당. 소송의 담당자. 이 담당은 이 사람이 당사자가 되는 거야. 대리가 아니야. 대표적인 게 뭐야?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을이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을의 또 채권을 갖고 있는 갑이 을의 무자력적인 상황 등에 있어서 이 채권을 자기가 병에 대한 채권을 행사 안 하니까 민법 404조에 채권자 대의권 같은 게 마련되어 있어서 재판 외 재판상 행사할 수 있는데, 만약 재판상 행사한다면 이게 갑이 원고가 돼서, 을은 지금 그림에는 나오지만 소송 당사자는 아닌 거지. 을이 원래는 자기 채권인데 갑이 병을 상대로 피고로 해서 대리소송을 내는 거지. 갑이 왜 원고가 되는 거야? 원고가 될 수 있는 거는 뭐겠어? 그냥 소박하게 생각해봐. 원래는 을이 돈 받을 건데 병한테 받을 을이니까 당사자 적격이라는 개념을 가르쳐줬지. 누가 받아야 되는 거야? 누가 싸워야 되는 거야? 받고자. 을이 싸워야 되는데 을이 무자력이고 행사를 안 하니까 갑이 지금 원고가 돼서 나오는데, 그 상황은 이해됐어. 민법의 채권자 대의권에 기해서. 그래서 이게 소송 담당 중에 민법의 규정, 법정 소송 담당,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법정 소송 담당이라고 그래. 당사자께 가서 보면 돼. 근데 소박하게 하여튼 갑이 왜 원고가 됐을까? 될 수 있을까? 무슨 이유를 생각해봐. 왜 을이 갖고 있는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갑이 냅다 뛰어들었을까? 그냥 소박하게 생각해봐. 갑이 원고가 무슨 이유야? 그러니까 그 이익이, 을이 며칠 전에 짜장면 사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돈 없는 것 같으니까 짜장면 사주도록 하려고 돈 자기가 받아주겠다? 아니면 을이 자기 고등학교 동창인데 내가 로스쿨 다닌다니까 한번 좀 해봐달라고 그래서 한 걸까? 조금 어려운 말 썼는데, 그 피보전 채권. 피보전 채권이 뭐야 여기서? 지금 누구에 대한 채권이야?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 때문에. 피보전 채권 때문에. 자기가 돈 받을 게 있는데, 그러니까 감정적이든 친구든 어떤 친족적이든 이런 경제적이든 이런 거 갖고는 안 돼. 그건 뛰어들 수가 없어. 그제? 자기가 지금 갑이 입장에서 병한테 자기가 돈 받을 게 있다라면 그건 자기가 원고가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누구 돈을 지금 자기가 원고가 돼서 지금
소장의 원고로 등장하는 거야? 당사자로 등장하는 거야? 을의 병에 대한. 그럼 갑이 그렇게 원고가 될 만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찾는 게 갑이 을한테 받을 채권이 있다라는 그 지금 용어로 피보전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밖에 어떤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원고로 뛰어든 거지. 이런 경우를 소송 담당이라는 거야. 요때는 대리가 아니야. 을을 대신해서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을을 대신해서. 요거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특이한 경우야. 법정 소송 담당이라고. 그러니까 대리하고 소송 담당하고 구별할 수 있겠죠. 소송 담당은 그자가 당사자야. 대리는 본인이 당사자고 대리인일 뿐이야. 그죠? 근데 법정 대리인은 대리라는 말을 쓰면서도 그 약간 어정쩡한 관계, 본인급이야. 대리는, 법정 대리는 또 본인급이야. 어떤 처우가, 이 취급이. 물론 이 핵심은 대리에 있는 거니까 법정 대리도 대리겠지. 본인이라는 게 있지. 그렇지만 임의 대리와는 달리 본인급으로 보는 대리라는 거지. 그죠? 되겠지? 그래서 대리라는 개념을 딱 세우고 소송 대리인의 지위, 그러니까 2-36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제3자이다. 제3자지. 본인은 아닌 거야. 제3자. 그럼 증거조사에서 내가 뭐 얘기했어? 증거조사에서 당사자 본인을 증인처럼 신문하는 본인 신문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증인 신문이 있는데 소송 대리인은 그 두 가지 신문 방법의 절차에 있어서는 증인에 해당하는 거지. 제3자가 되는 거지. 근데 법정 대리인은 대리이긴 한데 제3자로서 취급되는 게 아니라 본인급으로 취급되니까 당사자 본인 신문. 그 증인 신문과 당사자 본인 신문이란 두 가지 신문의 증거조사가 실질은 똑같아. 실질은 똑같지만 대상을 놓고 엄밀하게 우리가 구별할 때 지금 소송 대리인은 어떤 절차로 가야 된다? 그 사건의 소송 대리인은 증인에 불과한 거지 당사자 본인은 아니다. 근데 법정 대리, 그 사건의 법정 대리인은 만약 신문을 해야 된다면, 증거조사를 해야 된다면 당사자 본인 신문 방법으로 해야 된다. 차이 알겠지? 소송 수행자로서의 지위. 지부지 고의가 소송에서 일어난 것은 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민법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야. 민법에서도. 변호사 대리가 원칙이고 해서 그런 것 등을 따질 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경정할 수 있는 사실상 진술을 법률상 진술은 말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면 사실상 진술 등은 당사자가 경정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있다. 그러니까 시정한다, 고친다 그런 의미야. 그 다음에 개별 대리다. 법정 대리는 공동 대리가 원칙이야. 소송 대리는 개별 대리가 원칙이야. 즉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니까 법정 대리인 부모는 공동으로 등장해. 그래서 저번 때 소장 쓰는 양식에 보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위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친권자, 부 누구, 모 누구 이런 식으로 둘 다가 나와야 돼. 그런 어떤 지위를 갖는다. 그 다음에 소송 대리권이 소멸하는 이 부분 때문에 여기를 조금 설명을 계속하는 거야. 사자명의 소송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지금 보자.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갑과 을이 원픽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자명의 소송이라고 전에 배운 거는 애초부터 죽은 경우인데 지금 그게 아니고 소송 도중에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한 경우야. 이 계속이란 말은 연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류되어 있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다. 한자 이렇게 쓰지. 연속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소송 도중에 사망한 경우. 저번 때 당사자가 소송 절차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사망한 경우, 소송 도중에 사망한 경우, 소송 끝난 경우, 끝나고 나서 사망한 경우를 세 파트로 나눠 설명했는데 지금 그 중에 두 번째 파트를 다시 한번 보자. 갑을 간에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는데 예컨대 을이 사망했어. 을이 소송 도중에 사망했어. 그러면 이 소송에서 대립 당사자 구조 틀에서 한쪽이 사망을 했으면 진행을 계속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방어 이런 공평에 있어서. 그래서 절차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절차를 중단시킨다라고 그랬지. 233조의 중단.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상속인이 있어서 이 절차를 수개해야 된다고 했지. 절차를 수개. 233조 이하에 233조에 보면 있어.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그리고 수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수개가 되면 어떻게 돼? 이제 당사자는 바뀌는 거지. 갑을 싸움이 갑을
그 다음에 그 상속인이 만약 병이라면 뭐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심플하게 하여튼 상속인 병이 있다면 갑병의 사건으로 바뀌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판결문은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 예를 들어 병은 갑한테 어떻게 해라. 하여튼 갑과 피고가 을이 아니라 병으로 나오겠지. 이게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근데 이것을 만연히 그런 절차가 없이 간과되고 당사자가 사망한지 모르고 갑을간으로 그냥 해서 내려진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가 저번 때 한번 설명했고 9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애초에 사망했는데 간과되고 내려진 판결에 대한 효력은 어떻다고 그랬어? 어떻다고 그랬어? 애초에 사망했는데 사망자를 당사자로 해서 진행이 되고 사망한 것이 캐치 안 됐는지 어땠는지 그대로 사망 이게 포함되지 아니한 채 사망자가 낀 당사자로서의 판결이 내려졌어. 그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처음 당연무효라고 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소송 도중에 제대로 됐던 사건이었는데 사망을 했다. 그럼 절차가 중단되고 수개되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다시 갑을간에로서 판결이 내려졌을 때까지를 내가 슬쩍 설명했는데 그때는 어땠다? 9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 페이지 역번호 불러봐. 저번 때 했었어. 그 경우는 대립당사자 구조가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 애초부터 사망자 사자명의 소송은 형식적으로는 당사자가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이미 죽었기 때문에 대립당사자 구조 틀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만연히 판결로 갔을 때는 당연무효이다. 그렇지만 소송 도중에 사망한 경우는 애초부터 대립당사자 구조 틀이 형성이 안 됐던 건 아니고 되어 있다가 사망한 경우라면 당연무효는 아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무건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한 뭐 그런 상황에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봐서 상고를 하고 상소를 할 수 있고 확정되었다면 451조 1항의 3호의 무건대리처럼 취급할 수 있는 재심 사유로 삼아서 재심에 의해서 취소는 시킬 수 있지만 그런 정도이지 당연무효는 아니다라는 게 95년도 판례였죠. 그죠? 그 뒤에 어디 페이지에 나와요? 9-13에 나온 데네. 되겠지, 정리하겠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야. 절차가 중단됐을 때,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서 그대로 수개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상속인이 당사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채 이렇게 만연히 진행돼서 내려진 판결은 이 경우는 당연무효 판결은 아니다. 9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렇게 내려졌다는 거죠. 되겠죠? 한편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233조에 당사자가 사망을 했으면 소송 도중에야 사망했으면 절차가 중단되는 사유인데 그죠? 만약에 소송대리인이 그 사망자 측에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어떻다? 사망자 측에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 예외로 238조가 쭉 내려가서 보면 233조 중단된다라는 것에 238조에 가서 보면 중단의 예외로서 이 소송대리인이 있었을 때를 들고 있어. 찾았어? 조문 238조. 그럼 이 경우는 왜 그런 거야? 조문에 일단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어느 조문을 또 알아야 되냐면 지금 여기 지금 얘기하려는 이것을 알아야 돼. 앞에서 지금 좀 아까 다시 우리가 소송대리인의 그 2-36 옆번호 -1 보면 소송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95조가 있어. 지금 소송대리인에 관한 조문에 가서 보면 소송대리인에 관한 조문이 87조부터 97조까지인가 있다라고 했지. 그 중에 95조를 보면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있어. 이거에서 민법에서는 민법의 임의대리인은 본인이 사망하면 민법에서는 어때? 이거 민법하고 틀려. 요 경우도 민법에서 본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돼? 의인관계는 종료하고 실제 수권행위 117조 뭐 그쪽 어디 보면 끝나게 돼 있어. 민법의 임의대리에 있어서 본인이 사망하면 임의대리의 대리권은 끝나게 돼 있어. 종료하게 돼 있어.
그럼 소송 대리가 임의 대리인데 그 속성은 우리는 특별히 그걸 소송 대리라 부르는데 이 소송 대리는 그럼 끝나느냐? 95조가 아니라고 하고 있어. 그렇지? 불소멸한다라고 했어.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 95조가. 그럼 봐봐. 두 대립 당사자가 싸우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가 싸우고 있는데 피고한테 소송 대리인이 있어. 근데 피고가 사망을 했어. 아까 사망을 하면 대리인이 없을 때는 이 대립 당사자 틀이 무너지니까 중단하고 백업해주는 상속인이 등장해야 된다. 이 개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중단시킬 필요가 없어. 죽은 자한테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왜? 95조가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니까 소송 대리인이 변호사 대리 원칙 속에서 변호사라는 사람이 여전히 소멸하지 아니한 채 백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굳이 중단시키지 않도록 238조 그러니까 95조와 238조를 매치시켜야 돼. 95조에서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이 본인이 사망했을 때 소멸하지 않는다. 이건 민법과는 다르다라는 걸 하나 염두에 두고 소송법에 그렇게 되어 있네. 그것은 왜 그래? 변호사 대리의 원칙 등에 의해서 변호사라는 어떤 실제는 여러 가지 욕을 먹지만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가 백업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이 대리권을 갖다가 소멸시키지 않는 그 조문이 95조야. 그 다음에 그게 연결돼서 238조에 가서 보니까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되는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238조가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95조와 238조를 매치시킬 수 있겠어? 그 출발은 민법과 다르고 변호사 대리 원칙이란 틀 속에서 변호사가 백업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되겠지? 그것을 쭉 연결시켜야 돼. 되겠지?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고 그러면 봐봐. 법정 대리인이 사망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법정 대리인. 이번에 그럼 비교해봐. 법정 대리인은 당사자급이니까 당사자가 사망한 거와 마찬가지로 233조 다음에 234조 보면 법정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는 본인이 사망한 것처럼 중단돼. 법정 대리인이 사망. 그지? 그 다음에 대리권에 있어서 여러분이 법조윤리인지 앞으로 봐야 되는데 쌍방대리금지 이런 거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정직 중에 변호사. 나는 이거 교과서에서 정직 중에 무슨 변호사가 활동을 할까 싶은데 뉴스 보면 가끔가다 있더라고. 또는 자기가 직접 안 하기도 하고 좀 시켜서 하기도 하는데 보면 쌍방대리는 그게 어떻게 되느냐. 변호사법 등에도 문제가 그 조문도 있고 한데 어떻게 돼? 쌍방대리 금지를 의뢰해서 했을 때는 이 무조건 무효는 아니고 이에 의해서 처리한다. 뭐 그런 게 일반 입장이라고 하네. 그다음에 뭐 정직 중이라든지 아예 변호사 자격도 없는 사람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는데 변호사는 맞긴 맞는데 변호사인데 뭔가 지금 징계 먹고 뭐 정직 중이고 이럴 때 어떻게 했느냐. 근데 그 경우에 대해서 명백한 판례는 없는데 학설 등은 일단은 유효로 보려고 하는 입장들이 몇 개 거기 제시했는데 나는 그리 간단히 유효라고 볼 건 아니다. 실제 요새 보면 뭐 비리 뭐 이런 거 뭐 징계 와중에 뉴스가 가끔가다 나오는데 뭐 그런 와중에 사무소 열고서 자기가 못하니까 뭐 누군가 새끼 변호사 같은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자기가 직접 막 뭔가 징계라는 사실을 숨기고서 사건 막고 막 이런 것도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는 것 같아. 그랬을 때 그런 것의 행위를 갖다가 어떻게 취급할 거냐. 만약 그렇다면 나는 무효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꼭 그렇다고 해서 무효로는 아니다. 변호사 자격이 지금 잠시 뭔가 문제가 생겼지만 변호사가 라는 것에 법적 지식은 있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재판의 안정을 해치고 소송 경제에 반환한 결과가 되므로 일단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유효라고 보려는 입장이 있으나 하고서 밑에 몇 명 나오네. 하여튼 나는 꼭 그렇게 간단히 유효로 볼 것은 아니다 라는 게 나의 입장이다라는 거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조금씩 합쳐서 봐요. 아까 이제 9-13이라는 절차 중단 중에 간과되고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당연무효는 아니고 확정 전이면 상소,
424조 1항의 4호 무건대리적인 것으로 취급해서 그다음에 확정되었으면 재심 451조 1항 3호에 의해서 취급한다를 봤는데 그 앞에 와서 9-1 그림을 봐요. 뒤에 나오지만 이왕 나온 김에 9-1 그림을 보면 쌍방심리주의, 양쪽 대립당사자의 쌍방심리주의를 실현하는 와중에 그 틀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한 거네요. 지금 당사자 사망이 대표적인 중단 사유죠. 당사자 사망이. 중지는 뭐냐면 이 중단과 중지를 합쳐서 용어로는 정지라고 불러요. 소송법에서는. 민법에서는 어디가 더 큰 개념이에요? 중단, 중지, 뭐 정지 이 세 개 나오는데 민법에서는 어떤 게 더 큰 개념이니? 이거 뭐 시효 정지 이런 거 나올 때 한번 봐봐. 시효 중단, 시효 정지 뭐 이런 거. 뭔가 내가 옛날에 언뜻 보니까 그쪽하고 이게 딱 매치가 안 되더라고 용어 구사가. 한번 나중에 찾아봐. 여기서는 하여튼 정지가 더 큰 개념으로 쓰고 중단, 중지가 있는데 중지는 이제 천재지변 같은 거나 막 그 전염병 같은 거 돌아서 뭔가 재판을 못하는 뭐 이런 상황에 대한 거야. 중단은 이제 당사자가 사망한 게 대표적이지 뭐 이런 거. 그치? 그래서 중단이 되면 수계, 속행명령 등이 있을 수 있다. 아예 요 그림까지만 일단 이해해도 지금 왜 여기 갑자기 왔냐면 소송 도중에 사망한 경우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온 거야. 그치?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돌아가서 확인할 거는 지금 소송 대리 하면서 원래 일반적인 책은 법정 대리와 소송 대리를 같이 한 챕터에 놓고 법정 대리를 먼저 설명을 하는데 요번 이 기본 강의 요 기본만 가르쳐주는 이 책은 편제 순서를 법정 대리는 소송 능력, 무능력자 그 부분에서 4-47에서 배치하고 있네. 4-47. 법정 대리는 거기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시 여기 큰 개념은 그걸 체크해두고 다시 2-29의 앞 그림 와서 봐봐. 2-29에 도표를 봐봐.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이 있다. 임의 대리인 중에 변호사 대리 원칙에 소송 대리인이 있고 선장, 지배인 같은 법률상의 소송 대리인이 있다. 소송 의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 변호사 대리 원칙 87조 이 경우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송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민법적인 개념에서는 법정, 임의 이런 개념을 쓰고 소송법에서 법정은 법률의 규정, 뭐 민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임의는 뭐야?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제? 그럼 실체법상의 법정 대리인은 51조 당사자의 첫 조문의 51조에 가서 보면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법정 대리 이런 것은 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따로 설정해 놓고 있지 않다면 실체법에 따른다, 민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1조에서 우리가 당사자 능력이라는 개념은 민법의 권리 능력 개념을 그 다음 51조 다음에 52조가 권리 능력 없는 단체에 대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어. 민법적으로 보면 또는 용어에서 보면 권리 능력 없다. 비법인. 법인이 아닌 권리 능력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이어받으면 소송법에서 어떻게 돼야 돼? 권리 능력, 당사자 능력이 없어야 되는데 소송법에는 당사자 능력을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다라면 당사자 능력을 부여하고 있어. 52조가. 그러니까 그 경우는 52조가 앞서서 있는 거니까 51조가 당사자 능력을 실체법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전에 52조가 먼저 우리가 소송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당사자 능력은 민법에서 권리 능력 개념을 쓰면서 민법에서 권리 능력 없는 비법인의 권리 능력 없는 단체에 대해서 소송법에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그게 52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51조에 보면 법정 대리인에 관한 것은 실체법에 따른다. 한편 권리 능력자로서 민법에 자연인 말고 법인이 있는데 법인의 경우는 당사자 능력이 있고 뭐 법인 실제설, 의제설 이런 게 있지만 완벽한 우리가 자연인에 있어서 소송 무능력자는 아니지만 실제 소송을 함에 있어서 관념적인 법인이 뭔가 직접 소송한다라는 건 결국 사람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고 그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자가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대표자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에 준한다라고 64조에 하고 있다라는 것 설명 계속 한 바가 있어. 그러니까 이 틀을 계속 이해해야 돼. 이 정도까지
지금 소송 대리인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를 했고, 이렇게 해서 대리를 마치려고 하니까 질문 있으면 해봐. 질문. 어?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도표를 봤어. 그 다음에 법정 대리는 나중에 소송 능력 다음에 따라 붙는다고 했어. 원래는 대리의, 수송상의 대리에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소송 대리인 위주로 보고 법정 대리는 소송 무능력 다음에 따라 붙는다. 나중에 또 조금 얘기는 하는데 그런 지금 구조다. 이 이야기를 해서. 또 질문. 법인 등 대표자에 관한 그 내용은 여기 책에서 어느 부분에 있는지. 나중에 당사자 능력에 가서 보면 아까 52조 설명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 소송 요건으로 가서 보면, 소송 요건에 가서 보면 당사자, 우리는 확정까지만 지금 해놓고 있고, 확정된 당사자를 전제로 한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을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게 어디서부터 설명이 되냐면 4-33부터 펼쳐져. 그럼 다시 봐봐. 원래 교과서 등은 당사자라는 챕터에서 당사자의 개념이 나와. 일반적인 어떤 교과서든지. 그다음에 당사자 개념이 나와서 두 대립 당사자 뭐 이런 얘기를 조금 설명해 줘. 그다음에 당사자의 확정이라는 게 나와. 두 번째 챕터에서. 그다음에 그 당사자가 확정된 것을 가지고 당사자 능력자일 것 뭐 등등의 당사자 능력이 세 번째 챕터에 나와. 그다음에 당사자 적격이라는 개념이 나와. 네 번째 챕터에. 그다음에 소송 능력이라는 게 다섯 번째 챕터에 나와. 그다음에 변론 능력이라는 게 여섯 번째 챕터에 나와. 그다음에 소송상의 대리인이라는 게 뭐 이건 뭐야 큰 덩어리이긴 한데 그 다음 챕터에 자리 잡고 있어. 다시 외워봐. 당사자의 첫 챕터는 당사자 일반론이 나와. 두 번째는 이제 뭔가 당사자에서 소송 요건을 따지려는데 이게 누가 당사자인지 그런 거가 하나 선행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챕터 뭐를 우리가 이미 했어. 당사자 확정을 문제되는 걸 한번 봤어. 대표적인 게 뭐야? 성명 모용 소송과 사자 명의 소송이야. 근데 그건 특별난 거고 일반적으로 문제 안 돼. 표시에 의해서 소장의 표시에 등장하는 원피고를 당사자로 삼으면 돼. 그 다음에 일반 교과서는 이제 그 당사자에 관한 능력 이런 것 등을 자격 등을 막 따져 나가는데 나는 요까지만 딱 하고 그것은 이제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 문제로 넘어가. 그러면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에 첫 번째 가서 당사자 능력이라는 좀 아까 말해준 몇 페이지? 어디? 4-33에 가서 보면 당사자 능력자인데 51조에 의해서 민법의 권리 능력자가 소송법에 그대로 오는데 소송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52조야. 그러니까 거기 보면 어디 있어? 권리 능력자 다음에 뭐가 있어? 4-35에 보면 법인이 아닌 비법인. 법인이 아니라는 것은 민법의 개념에서 보면 뭐야? 권리 능력이 없는 거잖아. 무언가 때문에 민법에서 뭐야? 등기 같은 걸 안 했잖아. 실체는 있는데 조직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집합체로서 실체는 있는데 무언가 자기네가 필요성에 의해서 법인까지는 안 받아놓은 거. 근데 그건 소송법에서는 그런 조직에 대해서 주체성을 인정하는 거야. 실체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데, 즉 민법에서는 비법인인데 권리 능력이 없는데 소송법에서는 소송법 나름대로 52조가 권리 능력 없는 단체라도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다라면 당사자 능력을 부여하고 있어. 이게 이제 권리 능력 없는 경우에 주고 있는 52조인데 지금 이제 대표자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당사자 능력이 주어지는 것 포함 실질적으로 민법에서의 법인의 경우에 대표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64조가 그래서 64조 조문을 본 뭐야? 대표자라고 안 하고 대표자 다음에 뭐야? 뭐가 있어? 우리 법률 기술로 많이 쓰는 거. 등 있어 없어 혹시? 어? 아 법인 등. 그러니까 등이 어디가 있다. 법인 등의 등이 뭐야? 어떤 경우야? 여기서 등은 52조 같은 경우에까지 포함하는 의미에서 본격적인 법인 말고 등이라고 한 거는 그 다음에 조금 더 공부한 사람은 나중에 어디가? 뭐까지? 조합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면 그 경우까지도. 이해되겠어? 법인으로 딱 끝맺지 않고 등은
52조 같은 경우. 그랬을 때 그 대표자의 지위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처럼 취급한다가 64조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지? 그러면 법정 대리인에 가서 보면 나오지. 어?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가봐봐. 나올 거야. 다시 그 법정 대리인, 소속 능력 다음에 법정 대리인에 가서 보면 그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지. 4-47에 고딕체로 해줬네. 법인 등의 대표자도 법정 대리인에 준해서 취급된다. 4-47 각조 47 그 부분에. 4-47 옆번호 각조 47. 딱 있잖아. 또 없으면 수고했어.